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들으시고 재미와 감동이 있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감상평 남겨주시고 듣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댓글은 저희 채널이 더 지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미국 놈들의 달러가 들어있는 이 돈봉투, 네 아들놈이 보낸 게 아니야. 동무 아들은 작년에 죽었다고. 남자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섣달의 강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낡고 삐걱거리는 밥상 위에는 푸른빛이 도는 종이돈 몇 장이 을씨년스럽게 흩어져 있었죠. 지독한 담배 냄새와 함께 그가 내뿜는 숨결이 제 얼굴에 와 닿는 것만 같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제로 변해버리는 절망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바로 그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꺼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선이 동무 마지막 기회야. 이 돈이 어디서 누구를 통해 들어왔는지 순순히 불어. 그러면 반역자의 엄이라는 오명은 벗게 해줄 테니.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라는 그의 어깨 위 계급장이 등잔 불빛에 번뜩였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년 넘게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적을 안고 살게 해 주었던 저 푸른 미와 종이돈이 저것이 희망이 아니라 사실은 저를 옥죄는 올감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하라. 동무 아들은 죽었어. 내래 똑똑히 봤다고. 그런데 이 돈은 대체 누구의 피값이지? 그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영웅이라던 아들, 그 영웅의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잔혹한 거짓말과 그 아들의 진짜 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제 아들 강민이가 어떻게 제 곁을 떠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평안남도 순천의 한 낡은 연립주택에서 홀로 사는 리선이입니다. 아들 강민이는 제 삶의 이유이자 이 세상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좌판에 앉아 푸성기를 팔며 겨우 키워낸 아들이었지만 어찌나 곱고 늠름하게 자라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들이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두만강 국경경비대 소위로 임관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위험한 곳이라 늘 마음 졸이면서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제 한 몸 바치겠다는 아들이 너무나도 대견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군복 입은 아들의 모습은 지금 봐도 참 늠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늠름한 모습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재작년 늦가을 저희 집에 부대 정치지도원과 보안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아들이 큰 공이라도 세운 줄 알고 기쁘게 맞이했죠.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리선이 어머니 강민 소위는 국경을 침범하려던 남조선 괴뢰 첩자들과 교전 중 조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지도원은 제 어깨를 붙들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슬퍼만 마십시오. 강민 동무는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향해 마지막까지 총탄을 날리며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한 공화국의 영웅입니다. 어머니는 이제부터 반역자의 어미가 아니라 영웅의 어머니이십니다. 영웅의 어머니. 그 말 한마디가 슬픔에 빠진 제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시신조차 돌려받지 못했지만 저는 아들이 조국을 위해 싸우다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슬픔을 견뎌냈습니다. 공화국에서는 대대적으로 아들의 위운을 선전했고 저는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영웅의 어머니로서 강연까지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면서도 아들의 마지막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죽음을 영웅적인 희생으로 가슴에 묻고 하루하루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등불은 꺼졌지만 영웅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그 잿더미 위에 남아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죠. 바로 그때 그 믿음과 제 세상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이 떠난 지 꼬박 1년이 되던 겨울의 문턱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차디찬 방구석에 무릎을 모고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진눈깨비가 쏟아질 듯 잔뜩 찌푸려 있었고 골목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먼저 간 아들이 저를 부르는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계십니까? 그때였습니다. 낡은 나무 대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문을 열자 찬 바람과 함께 얼굴 절반을 목도리로 가린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쑥 내밀었습니다. 강민 동무가 보내는 거요.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영웅이 되어 기념탑에 이름이 새겨진 내 아들 강민이가 이걸 보냈다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런 편지도 글자 한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푸른빛이 도는 종이돈 석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돈 달러였습니다. 저는 숨을 헙하고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혼란이 휘몰아쳤습니다. 조국을 위해 죽었다던 내 아들이? 남조선 괴뢰들과 싸우다 죽었다던 영웅이 어째서 원수들의 돈을 보낸단 말인가?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치지도원의 말이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우리 강민이가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래, 그럴지도 모른다. 교전 중에 다쳤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남조선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야 자리를 잡고 이 어미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희망이란 본래 비논리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성과 논리를 모두 집어삼키고 마는 뜨거운 불덩이였습니다. 강민아, 내 아들 살아있었던 개냐? 저는 돈을 가슴에 품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잿빛이었던 제 세상이 다시 총천연색으로 빛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국가가 공인한 영웅의 죽음과 그 아들의 이름으로 도착한 원수의 돈. 이 모순 앞에서 어떤 것을 믿으셨을까요? 저는 희망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작은 돈 봉투는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가 내린 사형 선고를 뒤엎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두만강을 건너 제게 보내온 기적이었으니까요. 그 기적이 사실은 더 잔인한 진실을 향한 입구인 줄도 모른 채 저는 그렇게 위태로운 희망에 제 모든 것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 같은 돈 봉투가 처음 도착한 이후 제 삶에는 실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년 넘게 저를 짓누르던 무기력과 절망의 껍질을 깨고 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것은 꺼져가던 제 생명의 불꽃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기름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기운 좀 차리셨구만요. 얼굴이 아주 폈소. 장마당에서 나무를 파는 최 씨 아머니가 오랜만에 나타난 저를 보고 반갑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그의 자판에서 풍겨오는 흙냄새와 싱싱한 푸성기 냄새가 어쩐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기운 차려야지요. 저는 아들이 보내준 돈의 일부를 쌀과 바꾼 뒤 돼지고기도 조금 끊었습니다. 기름진 고기를 볶아 뜨거운 쌀밥과 함께 입에 넣었을 때 저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보내준 희망을 직접 제 몸속으로 밀어넣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매달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얼굴 없는 남자는 어김없이 저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아무 말 없이 봉투만 건네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푸른 종이돈 석 장이 들어 있었죠. 저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강민이가 남조선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이 돈을 벌었을까. 이 어미를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제 삶에 찾아온 작은 온기는 동시에 차가운 시선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리선이 동무 요즘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요. 얼굴에서 빛이 다 나네. 인민반장은 회람을 돌리러 왔다가 새로 바른 창호지와 방 한구석에 쌓인 땔감을 보고는 부러움이 섞인 말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국가에서 영웅의 어머니라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지요. 저는 국가에서 나오는 적은 보조금 덕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장마당 물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그 돈으로 지금의 생활을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장 불길한 신호는 보이부 지도원 김소희가 저희 집을 찾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살림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김소희는 방 안을 한 바퀴 쓱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마치 매가 먹잇감을 훑는 듯 했습니다. 다 당의 배려 덕분입니다. 소희 동지. 배려라 당의 배려는 감사히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에 자욱하게 퍼져나갔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 요즘 장마당에서 미제가 발행한 달러를 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더군요. 조국을 좀먹는 아주 나쁜 행태지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어머니이시니 그런 불순한 자들을 보시면 꼭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제게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영웅의 어머니로 한껏 치켜세우며 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도록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희 동지. 김소희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캐묻지 않았지만 그의 마지막 눈빛은 그 어떤 협박보다도 더 저를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방 안에는 한동안 지독한 담배 냄새와 함께 싸늘한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보내온 희망에는 들켜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다가오는 그림자의 기척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김소희가 다녀간 이후 제 주변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이전까지 저를 향하던 동정과 부러움의 시선들은 이제 노골적인 감시와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코가 제 목을 향해 서서히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이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도 예전처럼 살갑게 말을 걸어오는 이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흘끔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고 제가 다가가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의 속삭임이 마치 저기 보이부에서 주시하는 여자야. 엮여서 좋을 것 없어.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인민반장은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위생검사, 수도 계량기 확인, 심지어는 쥐약 배급까지 온갖 구실을 붙여 집 안을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그녀의 진짜 목적인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제가 숨겨둔 달러를 찾아내려는 듯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달에도 어김없이 돈 봉투를 전달하러 온 그 낯선 남자가 이번에는 봉투만 건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주변이 좀 시끄럽소. 당분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어둠 속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그의 경고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이 시끄럽다. 그 말은 보이부의 감시망이 저뿐만 아니라 이 돈을 전달하는 연락책들에게까지 뻗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잡히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강민이에게도 해가 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데 새벽녘에 누군가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리선이 동무. 문 여시오. 보이부요. 김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소희와 보안원 2명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소희 동지, 이 새벽에 어인일입니까? 어머니 잠시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어젯밤 국경 쪽에서 수상한 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소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집요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수상한 자, 그렇다면 어제 돈을 전달해 주러 왔던 그 남자인가? 그가 잡힌 것인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죽은 아들을 기리며 조용히 사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그 입으로 직접 말하게 될 겁니다. 집 안을 수색한다. 김소희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보안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살림살이를 마구잡이로 뒤엎었습니다. 한 보안원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이불 속에 숨겨두었던 달러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소희는 그것을 받아들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어머니, 당의 배려만으로 살기에는 좀 부족하셨나 봅니다. 영웅의 어머니께서 원수의 돈을 숨겨두고 계셨을 줄이야. 이 돈은 다 어디서 난 것입니까? 그건 제 아들이. 아직도 죽은 아들 타령입니까? 리선이 당신을 방국 가사범을 비호하고 불법 외화를 소지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차가운 쇠붙이가 제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올가미는 마침내 제 목을 완전히 조여왔습니다. 어둠 속으로 끌려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민아, 내 아들아. 대체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기에 이 어미가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한단 말이냐. 아들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이부 취조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내 벽은 온통 시멘트로 막혀 있었고 천장에는 쇠창살이 쳐진 작은 전구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사람의 절망이 뒤섞인 듯한 시큼한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굳게 닫혔던 철문이 끽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김소희가 담배를 입에 문 채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쏘아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 속을 전부 해부하려는 듯 집요하고 차가웠습니다. 리선이 동무, 밤새 잠은 좀 주무셨어? 그의 목소리는 기름칠이 덜 된 기계처럼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이 무거운 건 아들을 닮은 모양이구만. 좋소. 그럼 내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지. 그는 서류철 하나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서류철에는 리강민 소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드님이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영웅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우리 공화국 전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민이는 영웅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영웅이라 좋습니다. 김소희는 비릿하게 웃으며 담배 연기를 길게 뿜었습니다. 연기가 제 얼굴을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기침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럼 그 영웅이 복무하던 부대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박철호라는 동무가 있었습니다. 아들 휴가 때 집에 같이 온 적이 있습니다. 박철호라. 맞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배짱이 두둑한 친구였지요. 김소희는 서류철을 뒤적여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제 아들 강민이와 그 옆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박철호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전사하던 그날 이 박철호라는 동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호가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시겠지요? 김소희는 제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주위를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취조실의 정적을 깨며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당신 아들이 영웅적으로 싸웠다는 그 남조선 괴뢰 첩자들 말입니다. 교전이 있었다면 시신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날 적의 시신은커녕 핏자국 하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허공에 대고 총질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굳게 믿고 있던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공식 발표, 영웅이라는 칭호,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군요. 김소희는 제 앞에 다시 앉아 이번에는 아주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제 집에서 압수한 돈 봉투 안쪽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젯밤 체포한 연락책 놈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당신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지요. 그는 쪽지를 제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들의 글씨체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급하게 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강민 동무는 제 눈앞에서 우리 군의 총에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귀에는 윙 하는 이명만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라 조국의 총에 맞아 죽었다니. 보시다시피 당신 아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치려다 죽은 반역자일 뿐이었지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놈이 바로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박철호입니다. 김소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붙들고 있던 진실이, 제 아들의 명예가, 제 삶의 이유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사실을 완벽하게 속이고 저를 영웅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광대로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니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리선이. 계속해서 죽은 아들과 사라진 박철호를 감싸며 반역자의 어미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협조해서 박철호를 잡는 데 미끼가 되어주고 광명을 찾을 것인지. 김소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제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신감으로 이글거리는 시뻘건 분노였습니다. 취조실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히고 부서진 채 마치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김소희가 읽어주었던 그 쪽지의 내용과 반역자라는 단어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총에 맞아 숨을 거뒀습니다. 그 문장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사실은 그 조국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국가는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그의 죽음을 영웅적 희생으로 포장하여 저를 기만했습니다. 지난 1년간 영웅의 어머니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던 당 간부들의 위선적인 얼굴이 떠올라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아들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던 충성. 그 모든 것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피를 토할 것 같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부서진 살림 더미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극에 달하면 눈물이 마른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는 차가운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먹고 자라난 분노였고 절망을 딛고 일어선 각성이었습니다. 리선이 동무 몸은 좀 괜찮소? 며칠 뒤 인민반장이 멀건죽 한 그릇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갔던 제가 어떻게 멀쩡히 풀려났는지 궁금해하는 것이겠지요. 괜찮소. 신경 쓰지 마시오.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녀는 제 태도에 머쓱해하며 죽 그릇만 내려놓고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이제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동정도 국가의 기만적인 영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역설적으로 무엇과도 맞설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김소희는 저를 풀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철호는 분명히 다시 연락을 시도할 거요. 다음 돈 봉투가 도착하면 즉시 우리에게 알려야 하오. 그게 당신이 살 길이고 죽은 아들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요. 그는 제가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반역자의 엄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어 할 것이라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미끼로 사용해 박철호와 그 뒤의 조직까지 일망타진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 좋다. 기꺼이 너희들의 미끼가 되어주마. 하지만 사냥꾼에게 잡히는 미끼가 아니라 사냥꾼의 목을 무는 미끼가 되어주겠다. 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절망에 빠져 있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위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 주변에는 늘 저를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더 절망하고 망가진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동네를 배회하기도 하고 장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감시하는 자들은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피해 저는 밤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들의 진짜 원수를 갚고 아들의 마지막 친구를 살릴 수 있을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 동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속성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친하고 누가 무엇을 욕심내며 누가 누구의 약점을 쥐고 있는지까지. 다음 연락이 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보름 남짓. 저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소희와 국가가 제게 씌운 영웅의 어머니라는 거짓된 가면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아들의 복수를 위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자라난 차가운 분노는 이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날이 다가올수록 집 주변을 맴도는 보위부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낯선 얼굴들이 골목 어귀에 나타나 담배를 피우거나 서로 모르는 척하며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김소희는 이번에야말로 박철호의 연락책을 잡아들여 대열을 낚을 생각에 단단히 덫을 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애써 외면하며 너운 나간 늙은이처럼 마당에 잡초나 뽑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연기는 완벽했고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체념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새벽동이 트기 무섭게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장마당이었습니다. 물론 저를 감시하는 눈이 최소 둘은 따라붙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는 척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마당 한 구석에는 최 씨 어머니가 늘 그랬듯 나무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장마당의 모든 소문이 시작되고 끝나는 중심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자판으로 다가가 푸성기 몇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얼마요? 그냥 가져가시오. 돈은 무슨? 최 씨 어머니는 저를 힐끔 보더니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보이부에 끌려갔다 온 저와 엮이고 싶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그녀의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를 감시하는 저기 저 사내 보이부 김소희의 외조카라지? 그런데 그자가 요즘 밀수꾼들한테 뒷돈을 받고 단속을 눈감아 준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어머니는 들은 거 있으시오? 최 씨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귀가 솔깃해졌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장마당의 소문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얼마나 자극적이냐에 따라 퍼지는 속도가 결정되니까요. 저는 푸성기 값을 셈하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떴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이틀 뒤 저는 이웃집에 사는 인민반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김소희에게 제 동태를 가장 열심히 보고하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반장 동지, 제발 저 좀 도와주시오. 보이부의 김소희 동지가 자꾸 저를 찾아와서는 죽은 아들 연금 나온 것을 좀 나눠 쓰자고 하는데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웅의 어머니 연금을 탐내는 간부가 있다는 걸 위에다 말해야 할까요? 인민반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제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말을 김소희의 경쟁자에게 흘리면 어떻게 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질투와 시기는 이곳에서 가장 확실하게 먹히는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에서 두 번째 씨앗이 성공적으로 뿌려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창가에 붉은 헝겊을 걸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어머니, 제가 멀리서도 집을 잘 찾게 이걸 걸어두세요 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생각해낸 저만의 신호였습니다. 박철호라면 강민희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라면 이 신호의 의미를 알아챌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본 것입니다. 오늘 이곳은 위험하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가 되자 골목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소희와 보이부 요원들은 골목 곳곳에 몸을 숨기고 잠복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이야. 장마당에 불이 났다. 동네 저편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복해 있던 요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김소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요하지 마. 모두 자기 자리를 지켜. 김소희가 소리쳤지만 요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민반장이 웬 사내의 멱살을 잡고 저희 집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이놈이 김소희 동지 이름을 팔면서 장마당 상인들 돈을 뜯어냈소. 당장 잡아 가두시오. 사내는 김소희의 외조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퍼진 소문이 결국 그의 귀에까지 들어가 이런 소동으로 번진 것입니다. 김소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작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혼란의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에 언뜻 스쳐 지나가는 인형이 보였습니다.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남자. 늘 돈 봉투를 가져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걸린 붉은 헝겊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인파 속으로 몸을 돌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김소희의 작전은 완벽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연락책은 나타나지 않았고 장마당 화재와 외조카의 비리 소동으로 그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잿더미가 된 작전 현장에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를 마주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순종만 하고 살았던 늙은 어미가 아들을 죽이고 자신을 기만한 세상에 날리는 통쾌한 반격이었습니다.
김소희의 작전이 대실패로 돌아간 후 며칠간 폭풍 전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창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 앞에 나타난 것은 지난번 그 연락책이었습니다. 이것은 박철호 동무가 어머니께 꼭 좀 전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는 품속에서 기름 종이로 감싼 작은 꾸러미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고는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기름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군용 수첩 하나와 기퉁이가 달아빠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아들 강민이와 박철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배경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의 거리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강민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 꼭 이곳에 함께 와요. 그리고 수첩. 수첩은 박철호가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등잔불 밑에 앉아 숨을 죽이며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몰랐던 김소희조차 알지 못했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정치지도원의 밀수 비리를 목격한 날부터 그 사실을 중앙에 보고하기로 결심하고 증거를 모았던 날들의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에 대한 기록은 피를 토하는 듯한 절박한 심정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발각되었다. 정치지도원이 우리를 불순분자로 몰아 체포 명령을 받아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대로 잡혀가면 우리는 고문 끝에 반역자가 되어 죽을 것이다. 진실은 그대로 묻히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살아서 이 강을 건너 저 괴물의 범죄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마지막 싸움이다. 수첩의 다음 장은 빗물에 번진 듯한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놈들은 우리가 도망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강기슬개 추격조가 매복해 있었다. 그것은 추격이 아니라 사냥이었다. 정치지도원은 우리가 탈북을 시도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우리를 국경으로 몰아넣고 죽이려 한 것이다. 강민이는 내게 마지막까지 말했다. 철호야, 너라도 살아야 한다. 너라도 살아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한다고. 그것이 강민이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그의 시신을 뒤로하고 얼어붙은 강을 넘어야 했다. 수첩을 덮었을 때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제 아들은 조국을 버리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썩어빠진 조국의 일부를 도려내려다 대려 그 썩은 부위에 의해 잡아먹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들의 죽음을 영웅적인 전사로 위장했습니다. 탈북자를 놓친 무능한 지휘관이 아니라 잊지도 않은 적과 싸워 국경을 지켜낸 영웅적인 지휘관으로 자신을 둔갑시키기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박철호가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제게 돈을 보냈는지, 왜 아들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시작했는지. 그것은 죽은 친구와의 약속이자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그들만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쓸어보았습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아들의 진짜 마음도 모른 채 잠시나마 아들을 원망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엄청난 진실을 가슴에 품고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저는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차분해졌습니다. 제게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김소희가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그의 비리와 작전 실패에 대한 소문을 무기 삼아 그를 물리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른 지역으로 좌천되었고 저를 옥죄던 가장 큰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패한 정치지도원이 존재하는 한 저는 아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위험인물이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한 저는 평생 감시와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땅에 묻어두었던 박철호의 수첩과 아들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아들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언젠가 꼭 이곳에 함께 와요. 사진 속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 그곳은 바로 자유라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함께 그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려 했던 강. 저는 그 강을 떠올렸습니다.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에 남아 아들의 무덤도 없는 북녘 하늘만 바라보며 평생을 감시 속에 사는 것은 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진짜 뜻을 지키는 것은 바로 제가 아들이 꿈꿨던 세상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돈 봉투를 전달해 주던 연락책과 아주 희미하게 연결되어 있던 장마당의 한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박철호와 함께 싸우던 동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위험한 길이 될 겁니다. 잡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대로 여기서 죽은 듯이 사느니 내 아들이 가려던 길 위에서 죽겠어. 저의 단호한 대답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북을 준비하는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안 살림을 하나씩 정리하며 이곳에서의 모든 인연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의 사진을 보며 약속했습니다. 강민아, 어미가 간다.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그 세상으로 이 어미가 대신 가마.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저는 연락책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과거와 슬픔을 그 어둠 속에 남겨두고 저는 오직 아들이 기다릴 남쪽만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제 나이 60이 넘었습니다. 거친 산길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얼어붙은 발은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품속에 깊이 간직한 아들의 사진을 만졌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미소가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마침내 우리는 두만강 변에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오늘 밤 저쪽 경비 초소에 근무를 서는 자들 중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신호가 오면 단숨에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연락책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강변의 갈대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약속된 신호처럼 아주 잠깐 불빛이 2번 반짝였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십시오, 어머니. 연락책의 외침과 함께 우리는 갈대숲을 박차고 얼음장 같은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자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강이었습니다. 저는 이 강에 제 아들의 한과 제 모든 절망을 수장시키고 반드시 살아서 건너야 했습니다. 거의 다 건뜀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북한 쪽 초소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번쩍이며 우리를 비췄습니다. 거기서 서지 않으면 쏜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배신한 것입니다. 곧이어 길을 찢는 총성이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어머니, 거의 다 왔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연락책이 제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들도 이렇게 이 차가운 강물 속에서 공포에 떨며 죽어갔을 것입니다. 강민아, 어미가 왔다. 내 원수를 갚으러 왔다. 저는 속으로 절규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발밑에 단단한 흙이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젖은 몸을 이끌고 미친 듯이 무트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강을 건너온 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동남아의 여러 나라를 거쳐야 했습니다.
밀림에서 굶주리기도 하고 외국 보안서에 잡혀 북송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길고 긴 여정의 끝에 저는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기나긴 사연을 지금까지 들어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러분 앞에 선 리선이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곳에서의 삶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작은 임대주택도 얻었고 탈북민들을 돕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철호라는 청년을 수소문에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저를 찾아와 제 앞에 큰 절을 올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살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강민이에게 이제야 면목이 섭니다. 저 역시 그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한 기관에서 저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고 그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그가 시작했던 싸움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용기를 내어 제 모든 과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아들 강민이는 영웅도 반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의에 맞서려 했던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했던 평범한 대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북녘 땅에는 제 아들과 같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과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을 여러분께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아들의 사진 속 그곳에 와 있습니다. 아직 아들을 데려오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아들의 유해를 찾아 이곳에 함께 묻히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비극이었지만 그 끝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되찾은 자유의 땅에서 저는 먼저 간 아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제 기나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